자, 여러분들 안녕하시죠? 아, 우리가 아,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무엇인가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도덕 원칙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좀 학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공리주의를 살펴봤다면 이제 새로운 입장으로 자유지상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 자유지상주의는 영어로 표현할 때 리버테어리언이즘이라고 부르죠. 어, 우리가 테어리언이즘 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을 오로지 그것만을 이제 무엇보다도 앞세우는 입장이라고 했죠. 그 앞에 나와 있는 수식어가 아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리버테어리언이즘의 앞말은 뭐냐면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앞세우고 있죠. 우리가 리버티라고 하는 것은 어, 지난주 이제 질적 공리주의자로 소개된 존 스튜어트 밀에게서 가장 이제 유명한 고전이 된 그런 책이 한 권 있었죠. 바로 온 리버티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자유론이라고 번역하게 되는데 그 책에서 어, 쓰고 있는 우리가 자유라는 번역어가 바로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리버티라고 하는 것을 오로지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절대적인 가치로 내세우는 입장을 우리가 리버테어리언이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번역할 때는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제 자유지상주의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리버티 자유를 지상 무엇보다도 가장 우위에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자유지상주의 리버테어리언이즘을 이제 어, 자기의 도덕적 판단의 모든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들의 핵심은 어,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은 자기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은 바로 누구냐?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공리주의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 공리주의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또는 최대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라든가 어떤 개인들이 경우에 따라 이제 희생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그게 단기적이든 양적이든 또는 미리 말하는 아주 장기적이든 질적이든 간에 최대 다수의 또는 최대 행복을 위해서라면 경우에 따라 소수의 행복이나 소수의 어떤 이익은 경우에 따라 최대의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이제 희생을 무릅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죠. 그렇다 보면 다수의 행복과 공리를 위해서 어떤 소수 또는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의 행복과 이익은 침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니까 뭐죠? 다수를 위한 도구로 소수나 개인이 이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공리주의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는 절대 어, 어떤
자기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어느 누구도 희생하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떤 한 개인을 우리가 다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죠. 자, 이런 개괄적인 이야기만 먼저 하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오늘부터 이 5주차의 3차 시 동안 수업을 진행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뭐 이게 마이클 샌달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미국 사회를 아무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서적이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 없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사회의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 또는 우리들이 가지는 어떤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한번 이제 교재로 삼고 함께 학습해가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이란 사회는 어떻게 보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리울 만큼 미국이 이 세계를 거의 지난 20세기와 지금 21세기를 어떻게 보면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기도 하고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영향력 속에서 미국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달러가 이 세계의 이제 하나의 기축 통화로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미국 사회이면서도 이 미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부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미국인들의 한 10%의 그 상층부, 부를 가장 많이 소유한 10%의 사람들이 미국의 전체 재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0%가 미국 재산의 70%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결국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겨우 30% 정도의 재산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 점에서 보면 미국의 그 경제적인 불평등 상태,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양극화된 그 측면을 이보다도 더 잘 보여주는 지표는 없다고 보입니다. 말하자면 상위 10%의 사람들이 미국의 총 재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10대 90의 사회, 어떻게 보면 10명은 대단히 엄청나게 부유하지만 나머지 90명은 겨우 30 정도의 부의 비율을 차지하니까 아주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사태의 측면에서도 의료 자원의 분배, 의료 혜택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죠. 민간 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사회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민간 의료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가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는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부의 양극화, 빈부의 양극화가 아주 노골화된 있는 사회가 미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샌달도 그런 미국의 상황에 이제 주목하고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런 미국 사회라면 결국 우리가 볼 때 공리주의자들이 보는 행복의 극대화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게 이루어진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 많은 다수의 90%의 다수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부의 소유란 측면에서 보면 많이 소외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실현되려면 90%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부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야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이 극대화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공리주의자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에서 살고 있는 공리주의자들이라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려고 할 테니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14세기 영국에서 활약했던 로빈 후드가 있었죠. 한번 민중의 영웅, 우리말로 하면 의적이죠. 아주 의로운 도적이에요. 이 로빈 후드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영국의 되게 이제 그 관료들,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을 이제 공격하죠. 예, 공격해서 그들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사회적 약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시의 여자들, 여성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 천민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는 그런 도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여성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천민들처럼 로빈 후드로부터 많은 이제 그 혜택을 입는 사람들에겐 로빈 후드가 도적이 아니겠죠. 오히려 자기들에겐 영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빈 후드는 당시 영국 사회에서 이제 민중들의 영웅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빈 후드는 뭐였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로,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공무원이나 이런 정부의 어떤 공적인 소유 재산을 훔쳐다가 빼앗아다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사실적으로 보면 이제 도둑질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혜택을 입는 여성이나 가난한 사람, 천민들은 그를 영웅으로 대접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런 의로운 도적, 의적이라고 불리는 3대 도둑들이 있었다고 하죠. 유명한 도둑으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죠. 홍길동. 홍길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설로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 장길산도 있었죠. 그리고 또 많이 알려진 도적은 누구? 그렇죠. 16세기에 활약했던 임꺽정이라고 하는 도둑의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영국 사회에서 로빈 후드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들은 이제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빼앗아다가 이제 아주 빈천한 사람들, 가난하고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서 아주 어렵게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도와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의로운 도적이라고 해서 의적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자, 공리주의자들에게 의적은 그렇게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해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이 한 행위는 뭐죠? 의적들은 뭐죠? 너무나 양극화된 이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사회 전체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고 다수에게 경제적 고통만을 안겨주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나서서 뭐죠? 이 양극화된 부를 이제 너무나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빼앗아다가 아주 고통스러운 경제적 상태에 몰린 다수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결국 이들이 추구한 건 뭐죠? 사회 전체의 행복을 높여나가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공리주의적으로 우리가 지지해 줄 만한 행위 아닐까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의적에 대해서. 이런 의로운 도적질에 대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운 공리주의의 측면에서도 뭔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입장도 있겠고, 또는 오늘 우리가 보려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견해를 펼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 살펴보기로 할까요? 자, 이런 로빈후드식 각본에 대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반박이 가능해요. 자, 로빈후드식 각본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사회 전체의 행복을 우리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로운 도적질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양극화를 우리가 해소해가지고 사회 전체의 공리를, 행복을 우리가 증진해 나가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지나친 경제적 불평등은 부당해. 왜?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니까 사회 전체로 볼 땐 그건 부당한 상태죠.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자, 우리는 의로운 도적이 아니라 여긴 뭐죠? 세금입니다. 세금은 정부가 거두는 거죠. 국가가 거둡니다. 행정부에서. 근데 세금을 정부, 행정부라 마음대로 거둘 수 있나요? 특히나 삼권 분립이라는 이런 공권력이 이렇게 어, 갖춰져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어디서? 의회에서 세금을 거두는 법률도 어떻게 해요? 정하죠. 입법을 하죠. 의회에서, 국회에서, 우리 같으면 국회에서 법률로 자, 부자에게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두자. 세율도 정하는 조세에 관련 소득세법 또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로 치면 집을 가리는 종부세법 이런 법률을 정해서 그 법률에 근거해서 뭐죠? 정부는 행정부는 그 해당되는 부자에게서 그 일정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 이 세금을 거둬 가지고 뭐 합니까? 가령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또는 이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뭡니까? 우리가 세금을 거둔 재원을 가지고 정부에서 가령 재난 극복 지원금을 나눠준다거나 이런 게 지금 논의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 지금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도와주면 사회 전체의 행복이 극대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런 거 일종의 우리가 로빈후드식 각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미국 같으면 빌 게이츠와 같은 부자에게서 가령 100만 달러의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100명에게 1만 달러씩 나눠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100명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10,000달러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 없는 사람 100명이 엄청나게 행복해지는 거죠. 반면에 빌 게이츠는 100만 달러의 돈을 빼앗겼기 때문에 세금으로 냈기 때문에 조금 불평은 할 수 있겠지만
빌 게이츠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대. 100만 달러는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니에요. 푼돈일 수도 있죠. 우리가 100만 달러를 푼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빌 게이츠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빌 게이츠에서 푼돈을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100명은 1000만 원씩 나눠 갖게 되면 행복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행복이 그만큼 증대되는 거죠. 사회적 공리가 증대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을 우리가 로빈후드식 각본이라고 하는데, 실제 보면 이제 의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거죠. 그죠? 합법적이지만 보기에 따라선 로빈후드처럼 부자에게서 돈을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점에선 마치 의적과 비슷한 행위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공리주의자들도 반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크게 보면 공리주의적으로 보면 찬성할 텐데, 공리주의 진영 안에서도 반대하는 주장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가령 이렇게 세금을 높이 걷어가지고 부자로부터 부자는 어떤 거죠? 어떤 사람들이죠? 되게 경제적인 행위를, 사업을 벌려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번창해가지고 그 돈이 국가에서 이제 세금으로 걷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두다 보면, 그죠? 그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고, 왜? 내가 일해서 돈을 애써 벌어봤자, 그리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많이 빼앗아 가버리는데, 뭐 남는 돈은 그만큼 있겠지만, 그래도 뭐야, 내가 기껏 벌었더니 세금으로 내라네?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일할 의욕이 꺾이는 거죠. 또 돈이 많은 사람도 투자할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뭐죠? 전체의 생산성이 감소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금이 적게 거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생산성이 감소하고 세금도 적게 거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 분배해 나눠줄 재원이 줄어들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재원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면 못 나눠주게 되니까, 조금밖에 못 나눠주니까 전체적인 공리도 감소해진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공리주의자들도 이걸 반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게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은 누가 일해?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뭐 내가 돈 있다고 투자해? 안 해. 왜?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벌어봤자 결국 대부분 또 세금으로 내는데, 하면서 이런 악순환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회 전체의 공리가 감소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 속에서 공리주의자들은 반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는 달리 이제 공리주의자는 결국 공리라는 관점에서 반대하는 거죠. 공리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들어서 이러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악순환 구조 속에서 공리의 감소라는 결과로 나온다. 일시적으로 보면 이 100명은 너무나 이제 좋아서 행복도가 증진되는 결과를 낳으니까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다른 입장에서 반대를 해요. 말하자면 자유의 관점에서 반대를 하는 거죠. 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부자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그것은 뭐냐? 부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거죠.
부자의 기본권, 이걸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국가가 부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재산 중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행위는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 그런 아무리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건 뭐냐, 강압적인 행위의 다름 아니라는 거죠. 강압적인 행위다. 더 나아가면 이건 뭐죠? 우리가 로빈후드처럼 도적질하는 것이고, 임꺽전처럼 경우에 따르면 막 내가 보는 앞에서 칼로 빼앗아 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강도짓이라고 하죠. 강도짓의 다름 아니라 보는 거죠. 국가가 말은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그 합법적이라는 탈을 쓴 강도짓이고 도적짓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건 뭐냐? 왜?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을 마음대로 빼앗아 가는 걸 뭐라고 해요? 그걸 뭐죠? 강도짓이고 도덕짓이에요. 날강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라. 동의를 받지 않은 건 부자들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부자들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동의할 때만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세금 내기 싫다. 근데 세금 내기 싫다고 안 낼 수는 없잖아. 왜? 법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정부라는 공권력이 와서 법을 들이밀고 당신의 소득의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거두게 돼 있네. 내세요. 안 내면 당신을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더 매기겠어요. 이렇게 협박하게 된다는 거죠. 부자들의 입장에서 협박인데 정부의 입장에서 그걸 합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합법의 탈을 쓴 강압이고 더 나아가 도적질이고 또는 강도짓이라는 거.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국가의 마음대로 처분해버리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기본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지 우리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핵심적인 도덕적 입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유라는 기본권을 타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권리는 뭐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지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개인이라면 독립된 존재예요. 개인이란 말이 그랬다고 했죠. 독립된, 다른 사람과 구별된 개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개인이에요. 어떤 점이? 그 개인이 타고난 자유나 권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천부적인 거니까, 자연적으로 타고난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이 가진 자유나 권리를, 이 기본권을, 그렇죠? 더 큰 사회적 목적이나 효용성을 우리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용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개인의 타고난 자유와 권리는 타고난 자유나 권리로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되지,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그걸 침해하거나 그걸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이런 권리들은. 그래서 단지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권리나 모든 사람의 권리를 우리가 똑같이 동등하게 존중한다면, 그렇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존중하는 사회라면, 그렇다면 어느 개인이든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할 권리,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무엇보다도 자기 것인, 자기 소유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재산권이라고도 하고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핵심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그 재화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에게 내가 가진 지갑을 그냥 줘버릴 수도 있는 거, 그게 바로 처분하는 거죠. 그게 소유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집 같은 경우를 보면 내가 팔 수가 있어야 되죠. 또는 내가 공짜로 자식에게 줄 수도 있어야 돼. 이게 소유권이에요. 그러지 못하는 건 뭐죠? 점유권. 그냥 전세권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가 그걸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하고는 이 소유권은 다르죠. 소유권은 내 의사대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는 처분권이 소유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자유롭게 어떤 행동이든 선택할 권리, 그리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이죠. 그래서 바로 자유지상주의, 자유라고 하는 걸 핵심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들, 또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효율성을 위해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본권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거나 또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 정부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자유를 간섭하거나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자유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공리주의에 반대하는 거죠. 공리주의는 뭐예요?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공리, 이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뭐죠? 개인의 어떤 자유나 권리는 간섭받거나 규제될 수가 있어요. 제한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뭐냐? 공리주의의 그런 관점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죠. 왜? 개인의 자유나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 그게 합법적인 정부라 하더라도 법률로라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침해하는 법률은 제대로 된 법률, 정당한 법률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공리주의자들은 사회 전체의 공리를 위해서라면, 이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나 권리는 어느 정도 침해당할 수 있고 규제하거나 간섭받을 수 있어요. 왜? 공리의 극대화를 위해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자유지상주의자는 아무리 공리가 극대화되고 사회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 타고난 기본권,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는, 그건 정당한 정부의 공권력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정부, 국가, 이 설계는 달라요.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사회와 국가, 정부는 공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사회나 정부, 국가와 다른 거죠.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압축하면 이거, 자유지상주의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개인의 그 타고난 자유와 기본권, 권리를 통제하는 어떠한 권위도 부정해요.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원하는 국가는 뭐냐? 최소 국가야. 미니멈 스테이트죠. 국가가 말 그대로 국가는 아주 작은 정부여야 되고 작은 국가여야 돼. 최소한도로 작으면 작을수록 그게 더 정당하고 훌륭한 국가인 거죠. 자유지상주의자가 볼 때. 그러니까 최대 국가라든가 아주 큰 정부, 이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원하는 국가가 아니고 그건 부당한 국가예요. 최소 국가를 정치적인 목표로 이들은 내세워요. 그러면서 뭐냐? 이들의 생각에는 자유 경쟁하는 시장이 가장 본질적인 그런 국가관에 부합하는 거예요.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쟁에 내맡겨야 된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꾸 경쟁을 제한하는 조건들을 자꾸 덧붙이고, 자꾸 룰을 만들고 게임의 룰을 계속 더 보태는 그런 시장 질서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질서가 적으면 적을수록, 규칙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유가 그만큼 허용되는 거니까 자유 경쟁이 활발해지는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앞세우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항상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죠.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최소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입장. 자유지상주의자들 말 미니멈 스테이트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원하는 그런 개인의 자유 및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한 그런 국가예요. 그게 최소 국가예요. 개인의 타고난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도로 보장해 주려니까 뭐예요? 국가의 권력은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또 그래서 이 최소 국가는 뭐냐면 개인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걸 잘 관리해 주는 거예요. 계약을 잘 이행하도록. 그렇죠. 사람들이 계약을 맺고는 한쪽에서 자기 멋대로 해지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해지에 따른 계약 불이행에 대한 뭐죠? 벌금을 매기거나 과태료를 매기거나 이렇게 하면서 계약을 철저하게 서로 지켜갈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역할. 또 그리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 그렇죠. 누가 누구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되겠죠. 그 치안이 필요한. 그러기 위한 사회의 질서, 치안 유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국가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뭐겠어요? 군대가 있어야 되겠죠. 다른 나라가에서 혹시 침략하는 걸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은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질서가 유지가 되어야 자기의 재산이 보호될 것이고, 그죠? 자기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뭐냐? 최소 국가는
이러한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만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역할이나 기능을 하려고 하면 그건 뭐야? 부도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하는 거죠. 개개인들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면서 이 개개인들이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뭐죠?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또 자기의 재산권을 보호받고 이루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위해서 사회의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어야 되겠죠. 이게 흔들리면 이 앞에 이 두 개의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예요? 거의 경제적인 거죠. 그죠?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국가라고 하는 건 뭐냐? 대부분 개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행위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자유 경쟁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렇게 해서 번 이익을 재산으로서 사유재산으로서 보호받는 활동 이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는 뭐죠? 사실상 치안을 유지해주고 국방을 외적의 침입을 막아줘서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죠? 경찰, 또 군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되게 경찰들은 물론 낮에도 강도짓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개는 밤에 사람들이 잠자고 자기 단속을 하기 어려울 때 도적들이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야경 국가라고 옛날에는 그랬죠. 그렇죠? 야경. 밤야자, 경자는 뭐죠? 경찰의 경. 그러니까 밤에 경찰이 필요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야경 국가라고 그래요. 또는 경찰 국가, 또는 치안 국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이 사회 질서 및 평화를 유지하는 정도로만 아주 최소한도로 유지되는 거죠. 그 이상의 많은 활동을 할 필요 없다고 보는 게 이 최소 국가의 개념이에요. 자,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국가관은 좀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그 활동의 결과로 획득한 경제적 이익을 축적한 자기의 사적인 재산들을 그대로 보호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치안과 국가의 평화만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최소 국가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설계하는 국가관이에요. 그걸 넘어서는 국가는 부당한 국가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실행하고 취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나 법제들을 대부분 반대합니다. 어떤 거? 바로 이런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온정주의적인 법률들을 반대하고 또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로운 재량에 내맡겨야 되는데 그걸 법률로서 규제해 나가는 것도 반대예요. 또는 소득이나 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겠다. 그들을 도와주는데 쓰겠다라고 하는 정책도 조세 정책도 반대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온정주의라는 건 뭐예요? 따스한 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정을 베푼다 이렇게 할 때. 그 온정은 뭐예요? 따스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안전벨트 착용해라. 오토바이 탈 때는 헬멧을 착용해라. 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생명이 위험한 상태나 건강에 다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또 오토바이를 타면서 헬멧을 착용 안 했을 때 오토바이가 사고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이제 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머리, 뇌가 다칠 수도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건강상에.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야, 건강 조심해야 된다. 차 탈 때 건강 조심해도 오토바이 탈 때 야, 머리 다치지 않게 넘어지기 쉬우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안전벨트, 헬멧을 꼭 착용해라. 라고 권하고 뭔가 이게 이야기해주고 조심하라고 권고하는 건 괜찮은데 그걸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안전벨트 안 하면 벌금 얼마, 오토바이 헬멧 탈 때 헬멧 착용 안 했을 경우는 또 벌금 얼마 이렇게 법으로 처벌하는 규정까지를 만드는 건 뭐냐? 그건 지나치다는 거예요. 자유지상주의자들 볼 때. 각자가 나는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면 배가 답답하고 호흡도 곤란해지고 갑갑해서 싫어. 내 몸에 대한 안전 문제는 내가 챙길 테니까 국가가 나서서 그걸 뭐 자꾸 주의를 주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까지는 좋고 그런 것을 알려주고 정보를 주고 안전벨트를 굳이 착용하고 안 하고는 그 개인에게 맡게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까지 둬 가지고 그건 뭐예요? 반드시 강압적으로 안 하면 벌금을 내라라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안전벨트와 헬멧을 착용하라고 말하는 거죠. 안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벌금이란 불이익이 오니까 착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온정적인 간섭인데 국가가 온정적인 간섭,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건 좋지만 처벌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건 법이 잘못된 법이다라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보는 겁니다. 자기가 다치든 말든 그건 자기의 몸이고 자기의 신체고 자기의 건강 문제니까 그걸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자기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리버티, 우리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말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공리주의에 반대하지만 공리주의자였던 밀의 자유론으로부터 크게 힘입고 있어요. 리버티의 개념으로부터. 그죠?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자이면서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사실상 자유주의자들,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리버티 개념을 잘 정립해서 그 리버티를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고 보장해줘야 된다고 주장했잖아요. 물론 밀은 그게 사회 전체의 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때 사회 전체의 행복이 증대될 수 있다. 인류의 행복이 증대될 수 있다는 공리주의적인 계산 속에서 관점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존중돼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자유지상주의자는 이 앞을 뺀 거죠. 공리를 위해서 사회 전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리버티라고 한 이 자기의 자유와 권리, 자기 결정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타고나는 것이 천부적인 거니까 이건 절대적인 거라서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보장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칠지 안전 문제에 대한 판단은 누가?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안전벨트를 착용할지
최종적으로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할지는 그 사람에게 선택에 내맡겨야 된다고 보는 거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의 영역에 내맡겨야 되는 걸 법률로 금하는 거죠. 뭐죠? 성매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성매매하고 말고는 뭐죠? 그냥 성인이라면 그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된다. 그러니까 성매매라는 건 성관계를 경제적 거래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매매를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서로 성관계를 하던 그건 우리가 성매매라고 안 하죠. 그건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그걸 경제적 거래 방식으로 하는 것도 그들의 결정에 내맡겨야 된다는 그들의 판단에. 그러니까 성매매 금지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성매매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성인이라면 그들의 누구와 성관계를 해야 될지 그들의 선택에 결정에 내맡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간통죄가 없어진 것도 그랬죠. 지난번 이야기할 때 헌법재판부에서 판단한 건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더 존중해줘야 된다는 판단이었다는 거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와 잠자리를 할 것인지는 그들이 성인이라면 그들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에 내맡겨야 된다. 간통죄라는 처벌 규정은 잘못된 위헌적인 법률이다라고 해서 이제 폐지시켰잖아요. 마치 그것도 만약 간통죄 같으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터무니없는 법률이라고 말하겠죠. 그런 헌법재판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존중하는 결정에 아주 큰 박수를 보낼 거예요. 그게 자유지상주의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성애 이것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서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든 사랑을 하든 같은 남자끼리 여성끼리 성관계를 하든 그것도 그들이 성인이라면 그들의 결정에 내맡겨 둬야 되는 것인데 그걸 왜 국가가 나서서 또는 의회가 나서서 법률로 안 된다고 금하느냐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또 도덕과 관련 착한 사마리안법 알죠? 여러분들 착한 사마리안에 대해서 잘 알죠? 아마 뭐 중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다 들어보고 특히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신약 성서 누가복음서에서 유래하는 그 이야기죠. 가령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서 다치고 가지고 있던 재물도 빼앗기게 되죠. 그랬는데 그걸 본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강도를 당한 이 사람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쳐요. 그 강도를 잡으려고 하거나 그걸 막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지 않죠. 근데 이런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며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안이죠. 줄여서 그 사마리안이 그 광경을 보고는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이 사마리안이 선하다, 착하다 해서 선한 사마리안, 착한 사마리안이란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건 뭐냐? 꼭 도와줘야 된다는 의무와 법률은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양심적인 판단에 의해서 착한 마음이죠. 도덕적인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그것을 사마리아는 낸 거죠. 그런 마음을 발휘해가지고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그런 강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구해주려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만이 그걸 착한 마음을 내서 도와준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제 우리가 착하다, 착한 행실을 했다고 칭찬해 줄 수는 있는데 자유지상주의자들 보길 그걸 법으로 정해가지고 가령 방금 말한 그런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를 구조해주지 않으면 법을 정해줘 그런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고 처벌하겠다 하고 이 착한 사마리안법을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자유지상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을 내가 위험한 상태, 강도를 당할 상태에 놓인 사람을 보고 도와줄지 말 것인지는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착한 마음을 선한 행위를 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될지 착한 행위를 안 했다는 비난을 받을지 그냥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행동을 안 했다고 내가 죄인으로 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착한 사마리안법은 남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 남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고 구조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이죠. 그래서 구조 행위를 거부한 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불리우는 거예요. 자, 그런 건 우리가 법률로 처벌까지 할 만한 그런 행위는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이제 자유지상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유의 관점에서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이 입장이 많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안법과 같은 법률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만이 아니라 각 어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려는 그런 법 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선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런 법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극렬하게 반대하겠죠. 성매매, 동성애, 착한 행동 이런 것들은 자기의 자유로운 재량에 맡겨야 되지 그 법률로서 그런 행동을 처벌하고 범죄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결국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자기가 번 소득이라든가 자기가 모은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세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부자로부터 또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 또는 수입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득세나 재산세를 거두어 가지고 그걸 사회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조세제도는 사실상 합법의 탈을 쓴 도적질이고 강도짓이다.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은 뭐에 따라 이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던 선한 마음을 내서 뭔가 자기 돈을 기부하든 이런 것들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의 소득이니까 그건 그 사람들의 것이죠. 그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기부를 할 것인지 자선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걸 권장할 수는 있지만 세금으로 법률로 정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테니까 너 내놔라고 하는 건 사실상 강압적인 행동이어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건 부도덕하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이런 온정주의적 입법이나 도덕의 법제와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어떤 입장을 택하는가를 좀 더 앞으로 구체적으로 바라볼 텐데, 특히 아마 현대 국가에서는 이런 관점과 관련된 자유주의자들의 반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보다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앞으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선 한 가지로 이제 경제학자로서 밀턴 프리드먼 자유지상주의의 경제학자의 입장을 한번 잠깐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 학자였어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으로 많이 읽힌 그런 경제학자죠. 이 책은 1963년에 이제 출간된 책인데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특히 자본주의 또는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사회마다 이 밀턴 프리드만의 이 책은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죠.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은 1976년인가요? 이때 이 해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만큼 그만큼 그때는 1970년대는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 경제 이론가였던 거죠. 그래서 이 밀턴 프리드만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 일부만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이용해서 현재를 즐기고 말년을 어렵게 살기로 결정했다면 대체 무슨 권리로 그의 결정을 막겠는가? 우리는 그 사람에게 퇴직한 뒤를 생각해서 저축도 좀 하라라고 성화될 수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결정을 막을 권리는 없다는 거죠. 국가라 하더라도. 근데 많은 사회와 국가에서 자꾸 어떤 사람의 자기 재산을, 자기의 수입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결정을 자꾸 막고 있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재산, 자기의 수입을 지금 흥청망청 젊었을 때 즐기겠다라고 해서 막 흥청망청 빚을 내서 쓰던 뭐 하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판단하고 그 사람이 결정하는 일이니까. 그 사람이 늙어서 너 힘들어질 거야 라고 우리가 흔히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개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할 수 없고 먹을 것을 이제 구할 수 없을 겨울을 대비한다고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말년이겠죠. 배짱이는 뭐 일도 안 하고 조금 주어진 대로 먹어가면서 맨날 기타나 치고 노래나 부르고 놀고 있어. 그러다 너 혹독한 겨울에 먹을 게 없을 때 어떻게 살래? 걱정은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건 왜? 그 사람의 자유로운 결정이니까. 배짱이든 개미든 뭐 나중을 위해서 저축하던 개미처럼 그렇게 살던 배짱이처럼 일 안 하고 살던 그건 다 그들이 나중까지 다 책임지도록 그들에게 내맡겨 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국가들은 밀턴 프리드먼이 보기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도 그렇고 뭐 자꾸 정부가 나서서 개인들의 그런 자발적인 결정들을 자꾸 간섭하고 침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예를 든다면 사회보장제도, 그죠?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그런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뭐죠? 우리로 치면 뭐 국민연금 제도라든가 건강보험 제도라든가 우리는 요즘에 건강보험 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는데 뭐냐?
밀턴 프리드먼은 그냥 그걸 왜 건강보험료를 매달 수입 자기의 소득에서 일정한 비율을 보험료를 내게 강요하느냐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그런 걸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수입의 9%를 뭐 연금으로 내야 된다. 그리고 또 거기 9% 중에 이제 직장 다닌 사람 사업 고용주가 그 절반 4.5%를 내고 또 소득 수입을 얻은 그 월급쟁이는 자기 월급에서 4.5%를 내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그런 제도를 법률로서 만들고 누구나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 국가에서는 그걸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연금으로 네가 연금을 받으면 그걸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가입할지 말지를 개인이 결정하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렇게 법률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걷어가는 것은 사실상 강압적인 거라는 거죠. 거기에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건 뭐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 자기 결정권이라는 리버티를 방해하는 거라는 거죠.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라. 그 퇴직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정년이라는 걸 뭐 60세, 65세로 법률로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유롭게 일을 하다가 사업주하고 서로 자유 계약을 해서 뭐 60세에 그만둘 수도 있고 70세까지 더 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각자의 고용주와 피고용자 서로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최저임금을 해마다 정하죠. 시간당 최저임금만을 우리가 정하는데 그래서 환산해서 월급 기준으로 얼마 이렇게 정하지만 최저임금 제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임금의 수준을 얼마씩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용자하고 그죠? 그 피고용 일할 사람하고 서로 같이 협약해서 자유롭게 계약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시간당 얼마 이상은 최저 한도로 보장해 줘야 된다고 요구하는 건 그건 온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왜? 누구는 더 낮은 임금에도 나는 일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구해서 그 정도 수준에 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의사도 그 결정도 우리들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최저임금 제도를 이제 반대하는 밀턴 프리드만의 자유지상주의적인 경제 이론이에요. 고용차별금지법도 제정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남녀의 임금 차이 또는 학력에 의한 차이, 나이 제한 막 이런 거, 또 종교의 차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고용할지 말지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우리 회사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만 일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의 회사를 만들겠다. 이건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는 남성들만 고용하겠다. 또는 우리는 여성들만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겠다. 다 존중해 줘야 된다. 우리는 어린 사람은 못 들어온다. 존중해 줘야 되고 우리는 일정한 나이가 퇴직 프로그램을 반대한 거죠. 우리는 40세 이상은 다닐 수 없어요. 그런 것들도 허용해 줘야 된다는 거. 그건 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직업 관련 면허증 제도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는 의사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 시험을 봐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하면 반드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사 면허 시험을 봐야 되죠.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의사라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죠. 그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어서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밀턴 프리드만은 뭐라고 하느냐? 의사 굳이 자격증이 없어도 누군가는 면허증이 없어도 질병에 걸린 사람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환자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받으면 된다는 거죠. 굳이 국가가 나서서 치료할 자격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면허증을 발행해주고 이런 것들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각자 누구는 면허증이라는 게 아예 없이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실제 치료하는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런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치료받고 진짜 유능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환자들이 찾아올 것이고 치료를 잘못하거나 못하는 사람들에게 환자들이 안 갈 것이고 말 그대로 자유 경쟁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를 해서 이 사람들이 치료할 능력이 있어도 면허가 없다고 치료 못하게 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건 부당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용업 우리는 막 그 각각의 어떤 곳곳에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민영기관에서도 막 이 면허증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부당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냥 각자의 자유로운 경쟁에 내맡기고 자유로운 계약과 선택에 내맡겨야 된다.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각각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된 방식의 경제 행위 방식이다라고 보는 게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자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이게 뭐죠? 엄청난 힘을 가진 공권력, 국가,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힘으로 이 약한 개인들을 짓누르는 것 같은 행위가 다 이런 정부가 개개인들의 자유를 간섭하고 침해하는 이런 제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어야 된다. 온정적으로 이게 온정주의적인 간섭이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중에 늙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연금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필요해요. 연금 보험료 다 가입해야 되고 보험료 매달 내야 됩니다. 그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온정주의적인 간섭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보면 이런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걸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제학자였다라고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또 더 심화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어떤 철학을 만나보러 2차 시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2차 시에 만나기로 합시다.